이게 왜 어렵고 공부해야 될 문제냐면 현대 생물학자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나뉩니다. 하나의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요즘 코로나 코비드 19 풀려가지고 이제 뭐 해방이다 자유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느끼게 됐는데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 생물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선생님들 생각이 어떤지 묻고 싶어요. 이거는 현대 생물학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생물이다 아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들 보세요? 박테리아는 이의가 없어요. 전부 생명이다, 생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생명 유기체로 보는데 예. 최근에 바이러스. 노아의 종말이라 책을 쓴 근데 그분은 바이러스는 생물로 안 보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도 다 이게 어려운 저는 문제예요. 생명이라고 보는데 생물. 예. 생명 유기체냐 아니냐. 예. 물질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 유기체냐 아니냐. 유기체라는 게 이제 지금 생명이 무엇이냐에도 그 답이 없다며요. 과학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준으로 이 프로덕션을 못하니까. 네. 그러나 예를 들면 기생하잖아요. 매체에. 그래서 생명 현상을 관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생명 현상을 관계성이고 상보성으로 본다면 바이러스도 숙주하고 공존한다는 점에서 생명 혹은 생물이라고 해야 되나?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애톰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탈이 생길 때 논 크리스탈 스테이트에서 크리스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건 생명인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요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생명에 대한 정의가 다르겠지만 물론 다 전제를 해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 혼자 다는 안 되지만 숙주 내에서 분명히 뭐 물질 대사라든가 증식을 하거든요. 증식을 해요. 리프로덕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생물은 아니에요. 분명히 증명이 되는데 보통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세포 단위의 뭘 가지고 있어야 그때부터 생물로, 생명 유기체로 봐야 된다는 분들한테는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으로 보는 분과 생명은 아니다. 그렇지만 무생물도 아니다. 이게 우리가 생명이란 이 정의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그것도 사례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라이프가 생길 때 그 멤브레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입장이죠. 그렇죠. 멤브레인을 안에 가지고 평가하는 것. 셀 프로덕션 그 케이퍼빌리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크리스탈에서도 꼭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크리스탈에서도 멤브레인 비슷한 배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리어를 넘겨야만 크리스탈리제이션이 시작되고. 그래서 사실 그 나누는 것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 진화에서 이제 생명, 우리가 생명을 얘기를 하는데 그 스튜어트 카프만인가요? 생명체는 개체가 이렇게 집단화되면서 창발한다. 이멀전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발이라는 말이 진화의 개념이냐, 과학적인 개념이냐 할 때 이게 원래 과학적인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이 진화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창발성 스튜어트 카프만하고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베인가? 바로 환원성 문제와 컴플렉시티. 그 누구죠? 베인가요?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피지시스트 쪽에서는 저 카이스트 총장했던 저 러플린 그 사람이 자기 책에서 그 유니버스인가 뭐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물리학자가 볼 때는 그건 풀 수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리덕셔니즘, 환원주의와 이 컴플렉시티를 서로 화합해서 완전히 풀 수 있는 걸로 보질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베인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슈를 그대로 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디테일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아까 현 박사님 말씀하신 시스템, 진화, 생물학, 그 다음에 우리 신 박사님 이야기한 그 생명이 탄생하기 이전의 우주의 진화, 예, 그게 지금 현대 진화론에서 지금 이렇게 탐구하고 있는 그 우주 진화는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 기본적인 거고요. 우주 진화. 빅뱅 이후에 지금 기본적인 거예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진화라 하면 네. 생명이 어떻게 생명나무의 그 가지를 그리면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질의 진화라 하면 빅뱅 당시의 수소와 지금의 수소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진화로 말하는 건지 물질에 무슨 진화가 있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진화라 하면 생명체의 진화에 적용이 돼야지 생명체 이전의 진화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게 좀 그러니까 몰라서 이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진화의 이제 개념을 정하는데 우주론자들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그냥 빅뱅부터라고 가정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고 확장되어 온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안에 일어난 모든 그 물리학적인 변화, 그러니까 과학에서 측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모든 변화를 이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진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타임 스케일이나 이 스페이스 스케일에서 볼 때 다윈 이후에 지금 우리 신 선생님 말씀하신 지구 전제하고 생명 전제한 이후의 진화는 굉장히 작아 보이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5억 년. 근데 펜로즈는 그 배려도 깨버렸어요. 지금 빅뱅이 없다. 그 우주론은 아마 다음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고 우주론 하여튼 그 수학에서 지금 이제 아까 통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그 알고리즘 중에 이제 그 중요한 개념이 알고리즘은 계산 절차예요. 그래서 뭐 사람 생각도 일종의 계산으로 전제한 게 이제 인공지능이고 인지과학 같은 데서도 그 넓은 의미에선 이게 전부 계산으로 우리한테 뭔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과학이니까 계산의 일종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폭넓게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계산 절차라는 건데, 근데 진화도 일종의 알고리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컴퓨터의 알고리즘은 이 컴퓨터하고 내부하고 외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알고리즘이 소위 학습을 하지 못하는데 진화를 알고리즘으로 보려면은 그 생명 유기체하고 그 밖에 환경이란 게 있잖아요. 이거의 종합 작품으로 진화를 해석을 하면은 이게 에코하고 알고리즘을 합쳐서 환경과 이 생명 유기체의 상호작용까지 다 합치는 시스템으로 보면 이게 에코리즘이 돼요. 말을 이제 만든 거죠. 에코하고 알고리즘을 합쳐서. 그럼 그걸로도 진화에 대한 어떤 설명이 수학적 모델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케일의 문제. 아까 통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소위 우리 현실적인 시간 내에서 이거를 계산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 기하급수적인 것까지 다 엄청나게 풀어나는 그걸 허용할 거냐. 이론적으로는 이게 되지만 현실적이진 않거든요. 그게 이제 컴퓨터 과학이나 인공지능에서도 중요한 소위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현실 내에서 이게 풀릴 거냐 안 풀리냐 문제가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서 이 문제가 풀릴 거냐 안 그러니까 당식 시간 내에서 풀릴 거냐 안 풀릴 거냐는 유명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는
인류 사회가 100% 안심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뭐 은행이라든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현실 시간 내에 이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게 증명돼야 우리가 암호도 쓰고 쓸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이게 풀린다 그러면 다 우리 뭐 뱅킹 다 오픈되고 그러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못 쓰는데 이건 하여튼 이론적인 문제인데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무한을 생각하고 그를 스케일까지 가는데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이 우주 138억 스케일을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다윈이즘에 근거한 그거는 계산이 잘 안 맞아요. 너무 짧아요. 진화의 시간이 더 긴 진화의 시간이 있어야지 뭐 30억, 40억 갖고는 이게 조금 그 알고리즘상 수치적으로는 조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더 긴 시간의 진화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진화론에 제가 물을 좀 타면 예. 그냥 변함의 학문. 아, 저도 그렇게 변화의 science 학문으로 of 변화, science the of change. change, 이렇게 하는 게 그 정도로 이해하면 훨씬 좋겠다. 네. 거기에 변화가 동의. 일정한 어떤 방향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예. 아니면 혼돈인지 이제 아까 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과학과 종교의 대화가 이게 이렇게 분자생물학적인 결정론이라면 그건 과학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종교에게도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 좀 열린 이제 진화론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과 그 대화가 의미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인데 진화라는 거는 퇴화도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 나타나고 소멸되고 작동하지 않는 것도 포함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진화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체들의 변화 현상에 대한 부분적인 해석으로 보아야 포괄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퇴화를 고려한 그런 진화론을 이해한다면 이제 그 폭넓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시죠, 제가. 예. 그 말씀하셨는데 퇴화까지 얘기했다는데 사실 공부를 좀 진화론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보면 워낙 영역이 넓어가지고요. 뭐라고 할까요? 제 느낌상 신학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학으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신학적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신론, 창조론,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 등등 했는데 진화생물학은 다윈 이래로부터 계속 주변 학문 분야들과 대화하면서 팽창해 와서요. 새로운 분야들이 계속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들여 가지고 일단은 학문의 외연 경계들이 우리 신학보다는 상당히 옅게 확장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화생물학이라고 일단 생명현상에 관한 얘기만 논의한다면은 진화생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 많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이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부정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마치 저들이 신학자들이 신학 논의할 때 굉장히 다양한 주제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내재를 가지고 먼저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총을 가지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중시해서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신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믿음 이후에 행함을 얘기할 건지 행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되지 않는 걸로 볼 건지 학자들마다 의견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라는 것을 부정한 사람도 한고 그럼 밑바탕에 당연한 걸로 깔고 들어가는데 진화생물학자들도 제가 봐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신학적 논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생물학적 논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자연 선택의 수준이 뭐냐 가지고 논의를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뭐 유전자 수준이냐 아니면 개체나 집단이나 다 수준이냐 이게 논쟁에 따라 하나고 그다음에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이 뭐냐 해서 점진적으로 이게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은
단속 평형설처럼 점프하듯이 일어나는 이런 논쟁도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의 영향이 크냐, 환경의 영향이 크냐 이거 가지고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의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진화의 방향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진화는 무목적이라고 아예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의 발생은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학자들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다 달라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저분이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파악하고 얘기하는 게 편하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거의 오랫동안 우리가 목적론 얘기해 왔잖아요. 방향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진화의 무목적성을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진화의 경로가 완전 무목적인 아니고 이미 이전의 경로에 따라서 대충 경로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위에서 포를 굴릴 때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경로는 인정하지만은 그러니까 확연히 갈리는 것 같아요. 진화의 목적이 있다, 진화는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진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나뉘고요. 재밌는 게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제가 뭐 본 그 진화 과학자들 중에서는 그 목적을 인정하는 분을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목적을 인정하면은 그게 무슨 개념이 되냐면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돼요. 그럼 디자인이 나오면 이게 디자이너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과학자들은 진화의 목적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유명한 사람들 다윈 자체도 이게 이렇게 진화는 발전하고 다르다. 그걸 그 당시에 이미 경고를 했었고 뭐 스티븐 제이 골드 같은 경우도 진화를 발전으로 쓰는 거는 전혀 그 진화론의 그 취지와 다르다. 그러니까 방향이나 목적이 없다는 목적 그 변화 자체 그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놀랍네요. 그렇게 다양하다는 게. 과학적인 메커니즘의 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공손, 그다음에 분화, 마지막은 멸종. 이게 이제 탄생과 죽음이라는 그런 것도 그 어떻게 그 현상으로서도 인정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 무슨 그 얘기냐면 스케일을 키우면은 지구에서의 멸종은 다른 별에서 다시 또 리크리에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쪽에 뭐 순환론적 우리 저기 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진화생물학자들이 목적이나 방향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생각한 텔레올로지로서 목적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건 당연히 말씀하신 굉장히 기독교 신앙적이나 종교적인 게 함유되어 있고요. 진화의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진화생물학자들이 방향성을 말할 때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 이거하고 좀 다른 의미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멸종 관련해서 태어나 멸종 얘기했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종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다 멸종 상태거든. 진화생물학자에서 종의 분기가 나타났을 때는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통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진화론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특정 공동 조상에서 지금의 원숭이나 영장류 쪽으로 분화가 되면서 사람과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공동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분지됐을 때요, 새로운 종이 나왔을 때 이 전 종들은 다 멸종인 거예요, 그게요. 근데 인위적으로 멸종된 것도 있고요. 새로운 종이 나왔을 땐 그 종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생명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종의 살아있는 종은 전체 종의 뭐 10%도 안 된다. 이미 다 나머지는 멸종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인간도 호모 사피엔스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 이전의 종은 다 그쵸. 멸종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리고 새로운 종이 나와서 새로운 종이 나올 때 그 전종은 이제 전체가 멸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진화의 목적성을 설정하는 건 과학적인 태도가 아닌데 이제 아까 현 박사님 보낸 질문 가운데 이제 저희 종교가 말하는 이제 섭리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쨌든 그 역사라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그게 뭐 예를 들면 그 진보주의자처럼 그냥 일직선을 아니고 이렇게 그 나선형으로 돌아가면 선다든지
뭐 떼야를 샤야 되건 뭐 오메가 포인트를 향한다든가 종교적 용어로는 하나님 나라를 뭐 이렇게 그 이제 그건 해석이지 과학적 뭐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는 아니지만 왜 종교는 끊임없이